86장. 봄이 되자 필립은 외래계 수술 조수의 임기가 끝나 입원 환자 담당 의무원이 되었다. 이것은 6개월 과정이었다. 의무원은 매일 오전 상주 의사와 함께 먼저 남자 병동을 돌고 다음은 여자 병동을 차례로 돌았다. 병태를 기록하고 검사를 실시하고 남은 시간엔 간호사와 잡담하며 보내는 것이 그들의 일과였다. 매주 이틀씩은 오후에 주임 의사가 몇 명의 학생을 데리고서 환자를 회진하고 다녔고 그때마다 필요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었다. 외래부에서 근무할 때처럼 흥미나 변화나 현실과의 깊은 접촉은 없었지만 그 대신 여러모로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다. 그는 환자들과 무척 잘 지냈다. 환자들이 그의 담당이 되고 싶어하는 것을 볼 때는 기분이 좋았다. 그들의 병에 대해 특히 깊은 동정이 생기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환자에게는 모두 호의가 갔다. 또 그는 그드름을 피우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다른 의무원보다 평판이 좋았다. 그는 환자들에게 언제나 명랑하고 친절하고 격려하는 태도로 대했다. 병원 근무를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받아들일 일이지만 그것 또한 남자 환자가 여자 쪽보다 훨씬 다루기 쉽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자 환자는 하찮은 일에도 불평을 내세우기 일쑤였고 곧잘 화냈다. 환자 편에서는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해서인지 환자를 잘 보지 않는다고 간호사에게 지독히 잔소리를 했다. 고마워할 줄은 모르고 다만 시끄럽게 떠들 뿐이었다. 다행히도 필립은 얼마 안 가서 친구 한 사람을 사귀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주임이 새로운 남자 환자 하나를 할당해 줬다. 침대 옆에 앉아서 여러 가지 필요사항을 적어넣다가 문득 보니 그의 직업은 저널리스트였다. 이름은 도프 아넬디. 자선병원에서는 드문 환자였다. 나이는 48세. 급성 황달에 걸려 있었는데 당분간 주의를 요한다는 원인 불명의 증세가 나타나 입원해 있었다. 직업상 필립이 묻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는 쾌활하고 점잖은 목소리로 대답해 줬다. 누워 있으므로 키는 잘 알 수 없었으나 머리와 손이 작은 것으로 보아 평균 이하의 작달막한 남자인 것 같았다. 필립은 남의 손을 잘 보는 버릇이 있었는데 아델리의 손은 정말 그를 놀라게 했다. 아주 작은 데다 손가락 끝이 길쭉하고 게다가 손톱은 고운 장밋빛이었다. 피부도 아주 매끈했고 황달만 없었다면 놀랍게 희었을 것이다. 환자는 두 손을 이불 밖에 내놓고 한쪽 손이 둘째, 셋째 손가락을 약간 벌리듯이 하며 필립의 말에 대답하고 있었는데 줄곧 흡족한 듯 자기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필립은 빛나는 눈으로 환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비록 황달로 누르스름하긴 했으나 미남이라고 밖에 할 수 없었다. 파란 눈과 두드러지게 띄어나온 매부리 코가 매우 인상적이었으나 결코 어색하지는 않았다. 코 밑에는 끝이 뾰족한 회색빛 수염, 대머리에 가까우나 젊었을 때는 볼품 있었을 성싶은 아름다운 고수머리를 지금도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저널리스트시군요. 어느 신문사에다 기사를 쓰십니까? 꼭 정해놓고 쓰는 건 아닙니다. 어떤 신문이고 제 글이 실리지 않는 데는 없으니까요. 침대 옆에 신문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는 손을 뻗쳐 그 신문을 들더니 광고란을 가리켰다. 필립 자신도 잘 아는 상점의 이름, 런던 리젠트 거리의 린 앤드 세들리 상회가 커다란 활자로 나와 있었다. 바로 그 아래에는 조금 작기는 하나 그래도 큼직한 활자로 이 주저는 시간의 적이라는 꽤 독단적인 문구가 실려 있었다. 그 다음에는 너무 당연해서 놀랄만한 오늘 즉시 주문하기를 이라는 문구가 보였다. 그리고 마치 살인범의 가슴에 양심의 철퇴라도 가하듯 지금 즉시라는 적지 않은 활자가 계속 이어졌다. 그 다음엔 대담무상이라고나 할까? 세계 제일의 시장에서 직수입한 물품, 장갑 수천 클레, 놀라만큼 싼 값으로 준비 중,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신용을 자랑하는 업자들로부터 납품받은 양말 수천 클레, 결사적 할인가로 입하 중, 이러한 문구가 있었고 맨 끝은 앞과 똑같이 지금 즉시라는 문구가 되풀이 되었는데 다만 이번에는 마치 결투장에서 도전할 때 장갑을 던지는 것 같은 맹렬한 기세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리난드 세들리 상회의 신문 광고 담당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손을 가볍게 흔들더니 말했다. 하지만 워낙 부끄러운 직업이라서요. 필립은 판에 박은 질문을 이었다.
어떤 물음은 앞뒤가 뻔한 상투적인 것이었지만 어떤 것은 상대가 감추려고 하는 일을 교묘하게 캐내는 질문도 있었다. 외국에 가본 일이 있습니까? 에스파냐에 11년 동안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톨레도에서 영국인이 경영하는 수도 회사의 비서로 근무했습니다. 순간 클레턴이 톨레도에서 몇 달 동안 살았다는 얘기가 생각났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듣자 한층 흥미를 느끼고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런 내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환자와 의사 사이에는 언제나 일정한 간격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진찰을 마치자 그는 다른 환자 쪽으로 옮겨갔다. 도프 아델리의 병은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다. 아직 누런색이 조금 남아있기는 했지만 그것도 금방 좋아졌다. 다만 어떤 정상적인 반응이 되돌아올 때까지는 담당 의사가 살펴야 했으므로 계속 병석에는 누워 있어야 했다. 어느 날 병원에 들어가 보니 아델리는 한 손에 연필을 든 채 책을 읽고 있었다. 필립이 가까이 가자 그는 읽던 책을 내려놓았다. 좀 보여주십시오. 무슨 책을 읽고 계십니까? 필립은 책이라면 보지 않고는 못 뱅기는 승리였다. 펼쳐보니 에스파냐어로 된 산후안 데 라 크로스의 시집이었다. 책을 펼치자 속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집어보니 무언가 시 같은 게 적혀 있었다. 아무리 심심풀이라고는 해도 설마 시를 쓰고 계신 건 아니겠죠? 환자에게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요, 잠깐 번역을 해본 거예요. 선생님은 에스파냐어를 아십니까? 아니요, 몰라요. 산후안 데 라 크루스는 아실 테죠? 전혀 몰라요. 에스파냐의 신비주의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고금을 통틀어 에스파냐에 쓰는 최고의 시인. 잠깐 영어로 번역해 보고 싶었어요. 좀 봐도 괜찮을까요? 아직 손질을 안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그는 재빨리 내주었다. 말은 그랬지만 내심 읽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연필로 깨끗이 쓰여 있긴 했지만 독특한 글씨여서 읽는데 퍽 힘이 들었다. 마치 고딕체 활자 같았다. 이렇게 쓰려면 꽤 시간이 걸리죠. 아주 훌륭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썼다고 해서 아름답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필립은 첫 구절을 읽어보았다. 어두운 밤에 불타는 연정 가슴에 품고 오 행복하여라 고요히 잠든 내 집. 아무도 몰래 빠져나왔네. 필립은 이상한 듯 아델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에게 다소 위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매혹되어 있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의 태도 속에 그를 은근히 어린애 취급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점이었다. 어쩌면 자기 모습이 상대에게 우스꽝스럽게 비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그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러나 어쨌든 말을 이어야 했으므로 할 수 없이 다시 입을 열었다. 선생님 이름이 아주 특이하군요. 이 이름은 요크시에서는 무척 오래된 집안입니다. 한때는 영지 안을 한 바퀴 도는데 하루가 걸렸죠. 지금은 모두 망망대해의 외딴 섬처럼 되어버리긴 했지만 그는 심한 근시였다. 따라서 말을 할 때도 좀 독특한 눈초리로 상대를 지그시 쏘아보았다. 그는 다시 시집을 들더니 말했다. 선생님도 에스파냐를 공부해보세요. 정말 훌륭한 언어랍니다. 하기야 이탈리아어처럼 둥글둥글 굴리는 맛은 없지만 이탈리아 말은 테너 가수나 오르간 연주자의 말이니까요. 하지만 에스파냐어에는 장엄한 데가 있습니다. 정원을 흐르는 시내와 같은 속삭임은 없어도 도도하게 흘러내리는 큰 강 같은 격정이 있어요. 유창한 그의 웅변은 재미있었다. 그러나 필립은 오히려 그가 말하는 수사의 묘미에 더욱 흥미를 느꼈다. 그가 그림같이 화려한 말과 불타오르는 정열로 원문을 읽은 돈키호테의 더없는 환이며 매혹적인 칼데론의 음악미, 낭만적이고 맑은 그리고 정열에 넘치는 선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필립은 무화지경 속에서 귀를 기울였다. 하던 일이 아직 남아서 한참 뒤에 그는 겨우 말했다. 아, 이건 미안합니다. 잊고 있었군요. 집사람한테 말해서 톨레도의 사진을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시거든 또 놀러와 주십시오. 저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 뒤로 틈나는 대로 가서 말을 하고 지내는 동안 그와의 친교는 더욱 두터워졌다. 아델리는 정말 훌륭한 이야기꾼이었다. 유별나게 재미있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상상력을 복돋을 수 있는 생생한 정열로 거침없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의 허구의 세계에서만 살아온 필립으로서는 머리가 쉴 새 없이 새로운 영상으로 가득 차는 것 같았다. 아델리는 또 무척 예의 바른 남자이기도 했다. 세상에 대해서도 책에 대해서도
필립보다 훨씬 아는 것이 많았다. 나이로 봐도 그가 훨씬 연장자인데다가 임기응변의 풍부한 화제는 그에게 어떤 우울감을 느끼게 했다. 그래도 그는 병원에서는 역시 치료받는 환자로 엄격한 규칙에 순순히 따라야 했다. 그러나 그는 이 두 처지 사이에서 정말 태연하게 어떤 유머까지 지니고 생활해 나갔다. 한 번은 왜 하필이면 이런 병원에 입원했느냐고 물은 일이 있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생활 원리는 사회가 베풀어주는 모든 이익을 뭐든지 빠뜨리지 않고 이용하자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이 시대를 되도록 이용하자. 병이 들면 자선병원에서 치료받자. 이런 거죠. 그렇다고 뭐 되지 못한 수치심 같은 건 느끼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죠. 그렇군요. 그 편이 교육도 훨씬 훌륭하죠. 난 윈체스터 출신입니다만 그곳 교육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네가 어린 것들을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아무튼 합해서 9이나 되니까. 퇴원하거든 꼭 한번 구경 와 주십시오, 선생. 네, 꼭 한번 들르겠습니다. 87장. 열흘이 지나자 도프 아델리는 퇴원할 만큼 회복되었다. 그는 필립에게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고 다음 월요일 1시에 자기 집에서 오찬을 같이 하자고 약속했다. 언젠가 아델리는 자기는 현재 이니고 존스가 지은 집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무엇이든 열심히 얘기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 집의 오래된 떡갈나무 난간에 대해서도 황홀할 만큼 묘사했다. 그날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기가 무섭게 머리 위 임방에 새긴 우아한 조각을 가리키며 열심히 필립의 동의를 구했다. 집은 챈스리 레인과 홀본 중간에 있는 작은 뒷골목에 있었다. 보잘것없는 집으로 무엇보다 먼저 페인트 칠을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듯 했지만 과연 시대적 품위 같은 것이 은근히 풍기고 있었다. 이 거리는 한때 부유층의 전유물이었으나 이제는 영세민 거주지역이나 다름없었다. 좀 더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철거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그런 만큼 방세는 무척 쌌다. 아델리는 자기의 수입에 맞는 집세로 위층 2개를 빌리고 있었다. 필립은 그가 서 있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므로 그의 키를 보고 너무 작은데 깜짝 놀랐다. 키는 고작해야 5피트 5인치, 약 165cm입니다. 가 될까 말까 했다. 기묘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프랑스 노동자들이 잘 입는 파란 리넨 바지에 낡아빠진 갈색 벨벳 윗옷을 입고 있었다. 붉은색 장식띠를 두르고 나직한 옷깃에 펀치 잡지에 나오는 만화 속 프랑스 사람처럼 나비 넥타이를 쭉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는 필립을 반갑게 맞이했다. 보자마자 집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마치 애무하듯 난간을 어루만졌다. 선생, 이것 좀 보십시오. 만져보지 않으면 몰라요. 꼭 비단길 같죠? 이런 우아함이 또 있겠어요? 한데 이걸 5년 뒤에는 전부로 장작으로 팔아버리겠다니. 그는 2층에 있는 방도 꼭 보라고 권했다. 그곳에 가보니 마침 셔츠 바람의 남자와 뚱뚱하고 얼굴이 불그스레한 여자와 아이 셋이 앉아 일요일에 점심을 먹고 있었다. 잠깐 천장을 좀 구경시켜 드리려고 모셔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것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 호주선 부인 안녕하세요. 이쪽은 캐리 의사선생으로 제가 입원한 동안에 신세를 많이 진 분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아델리 씨의 친구라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하여튼 아델리 씨는 친구라면 누구한테나 천장을 보여주려고 하니까요. 우리야 뭘 하고 있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거나 목욕을 하거나 덮어놓고 들어와요. 이 집에서는 아델리라고 하면 기이한 인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고 귀찮은 존재는 아닌 모양이었다. 그가 바로 그 맹렬한 열변으로 17세기 풍 천장의 미를 설명하는 동안 그들은 입을 멍하니 벌린 채 그의 얘기를 듣고 있었다. 이걸 허문다는 건 정말 벌받을 일입니다. 안 그래요? 호세선 씨, 당신은 그래도 제법 영향력이 큰 분인데 왜 신문에 써서 항의하지 않으시죠? 셔츠 바람의 사나이는 끌끌 웃으며 필립에게 말했다. 아델리 씨도 참 쓸데없는 농담도 잘하셔. 이런 집은 위생에 나빠요. 그러니까 이런 집에 사는 것부터가 안전하지 못해요. 무슨 놈의 위생? 난 예술이면 그만이요. 아델리는 큰 소리로 외쳤다. 난 자식이 9이나 돼요. 하수구가 나쁘다고는 하지만 하나도 병을 앓은 애가 없어. 천만에 난 절대로 위험한 짓을 하고 싶진 않단 말이요.
당신 같은 신식은 나에겐 어울리지 않아요. 하기야 나도 다음에 이사갈 때는 하수구 사정이 어떤가 알아볼 테지만.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나고 금발의 귀여운 소녀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아빠, 엄마가 말해요. 이제 얘기는 그만하시고 빨리 식사나 드시래요. 얘가 내 셋째 딸이요. 아델리는 몸을 획 돌려 딸을 가르치며 말했다. 이름은 마리아 델 피랄. 이거는 이 10월 12일의 성모제를 뜻하는 거라고 그러네요. 마리아 델 피랑이라고 하는데 제인이라고 불러야 대답을 잘합니다. 제인, 코를 풀어야지. 아빠, 손수건이 있어야죠. 얘야. 그는 멋스런 커다란 손수건을 꺼내며 말했다. 그래, 그 손가락은 하나님이 왜 주셨니? 그들은 계단을 올라갔다. 필립은 벽에 검은 참나무 판자를 댄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 한가운데는 에스파냐에서 메사데 히에라에라고 부르는 받침대에 2개의 철봉으로 지탱되어 있는 길쭉한 티크로 만든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거기에는 2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 식탁인 모양이었다. 폭이 넓은 떡갈나무 팔걸이에 등과 자석이 가죽으로 된 커다란 팔걸이 의자도 2개 놓여 있었다. 수수하면서도 기품이 있었으나 과히 편한 것은 못되었다. 그 밖에 가구라고는 금색의 철제 세공품으로 매우 정교한 장식을 하고 비록 거칠긴 하나 꽤 정묘한 조각을 한 어딘지 종교적 냄새가 풍기는 바르게뇨 책장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그 위에는 꽤 망가지긴 했지만 아직 채색이 뚜렷한 접시가 2-3장 놓여 있었다. 벽에는 옛 에스파냐파 대가의 작품 몇 폭이 아름답게는 하나 부서진 틀 속에 넣어 걸려 있었다. 작품 제목도 어두웠고 오랜 세월과 허술한 보존으로 몹시 상한 데다 그림 자체도 극히 평범하긴 했으나 그래도 어딘가 정열의 번뜩임이 있었다. 방 안에는 값어치 있는 물건이라고는 별로 없었으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좋았다. 당당한 점도 있었으나 엄숙한 데도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에스파냐 정신일까? 하고 필립은 생각했다. 아델리가 아름다운 장식과 비밀 서랍이 달린 베르게뉴 책상 속을 열어 보이고 있을 때였다. 아름다운 갈색 머리를 2갈래로 따 등으로 내린 키 큰 소녀가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니가 식사 준비 다 됐대요. 자리에 앉으시면 제가 곧 들어오겠어요. 셸리, 들어와서 선생님하고 악수해라. 아델라가 말하면서 이번엔 필립을 향해 말했다. 어때요? 꽤 성숙하죠? 제 큰딸입니다. 10살, 몇 살이었더라, 셸리? 15이에요, 아버지. 오는 6월로. 전 애한테는 마리아 델 소울이란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름은 태양의 마리아라는 뜻이네요. 첫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카스테리아의 더할 나위 없는 밝은 태양에 바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때 집사람은 셸리하고 부르고 얘 아래 동생놈은 푸딩 도깨비라고 부르지 뭡니까? 소녀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얼굴을 붉혔다. 쪽 고른 새하얀 이빨이 말할 수 없이 고왔다. 회색빛 눈, 널찍한 이마, 나이에 비해 훤칠한 키, 몸매가 좋은 소녀였다. 뺨이 능금처럼 고왔다. 어머니한테 가서 말해라. 손님이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잠시 와서 인사드리라고. 어머니는 식사가 끝나면 오시겠대요. 아직 몸도 씻지 못하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가서 만날까? 유명한 요크셔 푸딩을 만든 사람에게 인사도 없이 손님이 먼저 손댈 수야 있나? 필립은 주인을 따라 주방으로 갔다. 좁은 데다 복잡하게 이럴 데 없었다. 꽤 떠들썩했는데 그가 들어가자 이야기 소리가 뚝 그쳤다. 한가운데에 커다란 테이블이 놓여있고 그 둘레에 아이들이 기다리다 지친 얼굴로 앉아있었다. 오븐 앞에 한 여인이 서서 구운 감자를 하나씩 꺼내고 있었다. 베티, 캐리 선생이야. 아델리가 말했다. 어머, 당신도 이런 데로 모시고 오면 어떻게 해요? 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녀는 더러운 앞치마를 두르고 무명 위도서의 소매를 팔꿈치 위까지 걷어붙이고 있었다. 머리엔 머리마리용 피인이 잔뜩 꽂혀 있었다. 아델리 부인은 남편보다 좋기 3인치는 큰 풍만한 여자였다. 원래 미인이었겠으나 흐르는 세월과 다산으로 인해 이제 뚱뚱하고 싱싱한 기운이 없었다. 푸른 눈은 색깔이 바래고 피부는 거칠어져서 벌겋고 머리에는 윤기가 없었다. 그녀는 자세를 바로 하자 손을 앞치마에 닦고 내밀었다. 잘 오셨습니다.
필립에게는 어딘지 기회에 익은 사투리로 아주 천천히 그녀는 인사했다. 그이한테서 들었습니다만 병원에서는 주인이 정말 폐를 많이 끼쳤다고 하시더군요. 자, 다음은 우리 집 꼬마들 차례입니다. 아델리는 먼저 고수무리를 한 토실토실한 소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애가 도프, 우리 집 장남이죠. 이 집의 모든 칭호, 재산 책임할 것 없이 모조리 물려받을 후계자입니다. 저쪽부터 차례로 아델스탄, 헤롤드, 에드워드입니다. 그는 퍽 건강해 보이는 얼굴의 발그레한 소년들을 차례로 가리켰다. 필립의 웃는 얼굴이 자기들을 향해 있는 것을 알자 그들은 수줍은 듯 얼굴을 숙이고 앞에 놓인 접시만 바라보았다. 다음은 계집애들인데 또 마리아 델 로스, 푸딩 도깨비예요. 사내아이 하나가 소리쳤다. 이놈이 네 유머는 대먹지 않았어. 마리아 델 로스 멜세데스, 마리아 델 피랄, 마리아 델 코셉션, 마리아 델 로자리오. 아니에요. 전 그냥 셀리, 몰리, 코니, 로지, 제인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델리 부인이 남편의 말을 수정했다. 자, 이젠 방으로 들어가시죠. 곧 식사를 시작할 테니까요. 애들은 목욕을 시킨 다음 올려보내겠어요. 잠깐이면 돼요. 시끄러워. 내가 당신한테 별명을 하나 지어준다면 비누 거품이라고 할까? 아무튼 당신이란 사람은 애들에게 너무 거품 고문을 시켜. 선생님, 제발 먼저 올라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식사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델리와 필립은 한때 수도원에서 썼을 것 같은 커다란 의자에 앉았다. 셀리가 쇠고기와 요크시 푸딩과 구운 감자와 양배추 섞은 요리를 2접시 들고 들어왔다. 아델리는 6펜스짜리 은화 1개를 주머니에서 꺼내 그녀에게 주며 맥주를 사오라고 일렀다. 저를 위해 일부러 식사를 마련하셨습니까? 아이들과 같이 들어도 좋을 텐데요. 필립이 말했다. 아니요, 전 언제든지 혼자서 먹어요. 이런 오랜 습관은 아주 좋습니다. 남자들 식탁에 여자가 나오는 것부터가 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첫째, 화제가 엉망이 될 뿐더러 그녀들에게 미안한 일이 되고 마니까요. 또 함께 있노라면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또 여자들은 좋아하지 않더군요. 주인과 손님은 마음껏 식사를 즐겼다. 어떠세요? 이런 요크셔 푸딩은 잡숴 본 일이 없으시죠? 이건 우리 집사람의 전매 특허나 다름없습니다. 이것도 다 숙녀를 옆에 내로 삼지 않은 덕분이죠. 봐서 아시겠지만 결코 숙녀는 못 됩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은 미처 못했는데요. 그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서툰 대답을 했다. 아델리는 큰 소리로 웃었다. 독특하고 유쾌한 웃음이었다. 절대 숙녀는 못 되는 사람이죠. 근처에도 못 간 사람이에요. 친정 아버지는 농부였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직 H자 발음으로 고생한 일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애는 12를 낳았는데 9만 살았어요. 이젠 그만둘 때도 됐다고 저는 늘 입버릇처럼 말하죠. 제 처는 고집스러운 데가 있어서 그것이 버릇처럼 돼버리고 말았나 봐요. 20을 채울 때까지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셀리가 맥주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먼저 필립의 컵에 한 잔 따르고 테이블 반대편으로 가서 아버지 잔을 채웠다. 그는 딸의 허리를 가볍게 안으면서 말했다. 이렇게 성숙하고 예쁜 애를 보셨습니까, 선생님? 이제 겨우 15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20살로 보지 뭡니까? 이 뺨을 좀 보세요. 병이라고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알아본 일이 없어요. 이 애의 남편 될 사람은 정말 행복할 거예요. 셀리 안 그러냐? 셀리는 빙그레 웃으며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난처해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아버지의 이런 말에는 이미 익숙한 모양이었다. 아주 자연스럽게 얌전히 듣고 있는 모습이 뭐라 말할 수 없이 귀여웠다. 아버지, 음식 다 식어요. 푸딩 드실 때가 되면 불러주세요. 그녀는 아버지의 팔에서 빠져나가며 말했다. 다시 2사람만 남았다. 아델리는 백납으로 만든 큰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단숨에 들이켰다. 사실 말이지 영국 맥주만큼 맛있는 술은 없다고 봐요. 나 말이죠, 선생. 로스트 비프와 라이스 푸딩, 왕성한 식욕과 맥주, 이런 하찮은 인생의 즐거움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전에는 숙녀 마누라와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숙녀 마누라를 둘 게 아니더군요. 필립은 웃었다. 뭐라 말할 수 없이 즐거운 광경이었다. 이상한 옷을 입은 조그만 남자, 벽에 판자를 붙인 방,
에스파냐풍 가구, 영국식 식사, 모든 것이 말할 수 없이 유쾌한 모순투성이었다. 선생은 웃으시는군요. 자기보다 낮은 신분의 여자를 마누라로 받아들이는 기분을 선생은 아직 모르실 거요. 선생은 역시 자기에 못지않은 여자를 부인으로 삼고 싶겠죠. 선생의 머릿속에 말이에요. 부부를 친구에 빗대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선생. 누가 정치 얘기하고 싶어서 마누라를 얻는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미분하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건 그런 건 나하고는 요만큼도 상관없어요. 남자에게 필요한 건 요리 잘하는 여자, 어린애 뒷바라지 잘하는 여자, 그거로 충분합니다. 난 양쪽을 다 겪어봐서 잘 알아요. 자, 푸딩을 가져오라고 합시다. 그가 손뼉을 치다 곧 셸리가 들어왔다. 그녀가 접시를 치우기 시작했으므로 필립이 일어나 도우려고 하자 아델리가 말했다. 내버려 두세요. 선생이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시중을 듣는 동안 가만히 앉아 계신다고 해서 선생을 예절없는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따위 기사도가 뭡니까? 그렇지, 셸리? 네. 셸리는 얌전하게 대답했다. 셸리, 내가 하는 말 알아듣겠니? 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못된 말을 하시면 싫다고 하셨죠? 아델리는 끌끌 커다란 소리로 웃으댔다. 셸리가 크림을 담뿍 친 맛 좋은 라이스 푸딩을 접시에 가득 담아 가지고 들어왔다. 아델리는 입맛을 다셨다. 우리 집 원칙 가운데 하나는 일요일 점심만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의 의식이나 다름없지요. 1년에 일요일이 50번 로스트 비프의 라이스 푸딩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부활절 일요일에는 새끼 염소와 푸른 완두콩, 미카엘제에는 로스트 구스와 사과 소스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집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셸리도 결혼하면 내가 가르친 이런 것들은 대개 잊어버리겠지만 꼭 한 가지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일요일에는 로스트 비프와 라이스 푸딩쯤은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치즈를 잡수실 때 또 알려주세요, 아버지. 셸리는 태연하게 말했다. 선생은 저 물총새의 전설을 아십니까? 아델리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이 화제에서 저 화제로 번져나가는 그의 화법에는 필립도 어느 정도 익숙해 있었다. 그 물총새라는 새가 말이죠. 바다 위를 날다가 지쳐버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선생? 암놈이 말이죠. 순놈 밑으로 들어가서 등에 엎고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 물총새의 암컷 같은 여자죠. 난 전차하고는 3년 같이 살았죠. 숙녀였어요. 그 여잔 연수입이 1,500파운드가 넘었습니다. 켄싱턴에 있는 조그만 붉은 벽돌집에 살았는데 곧잘 짭짤한 만찬회 같은 것도 열었죠. 좋은 여자였어요. 손님으로 초대한 변호사 부부도 그리고 문학을 애호한다는 정권업자도 풋내기 정치가들까지도 다 나와 똑같이 느꼈죠. 확실히 좋은 여자였습니다. 내가 교회 갈 때는 꼭 실크 모자에다가 프로코트를 입혀줬고요. 고전 음악 연주회에도 날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에 있는 강연을 퍽 좋아했죠. 아침 8시 반이면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늦잠을 자도 찬밥 신세를 졌죠. 책도 좋은 책만 읽었어요. 그리고 그림도 음악도 고상한 것만을 좋아했고요. 그런데도 실증이 나는 걸 어떡합니까, 선생? 그러나 지금도 그 여자는 훌륭한 여자입니다. 여전히 켄싱턴 붉은 벽돌집에 살고 있지요. 벽에는 모리스의 벽지이니 휘슬러의 애칭이니 하는 것들을 붙여놓고 역시 같은 식의 조촐한 만찬회를 열고 있어요. 전과 다름없이 20전으로 켄트에서 송아지 크림과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주문해다 먹죠. 어떻게 해서 이 부부가 갈라졌는지 필립은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으나 아델리 쪽에서 먼저 말을 꺼냈다. 매티는 내 정식 아내가 아닙니다. 본처가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애들은 모조리 사생아나 다름없죠. 그렇다고 뭐 나쁠 게 있습니까? 패티는 켄싱턴의 작은 벽돌집에서 살 때 일하던 식모였어요. 4, 5년 전에 난 꽤 살림에 쪼들렸을 뿐 아니라 아이가 7이나 있었지 뭡니까? 그래서 본처에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했죠. 돈은 보내주겠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더군요. 다시 말해서 내가 패티를 버리고 외국에라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패티를 버립니까? 글쎄, 그 일 때문에 우리는 한동안 굶다시피 했죠.
마누라 말을 빌 것 같으면 나는 밑바닥 생활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기야 신세가 몰락하긴 했죠. 포목상의 신문 광고 일을 맡아서 한 주일에 3파운드를 받았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난 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조그만 붉은 벽돌집을 벗어난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니까요. 셀리가 체드 치즈를 가지고 들어왔다. 아델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이어졌다. 그런데 선생, 처자를 먹여 살리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도 하는데 그런 엉터리 같은 거짓말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야 물론 신사숙녀로 기르자면 돈이 들게 마련이죠. 그러나 난 아이들이 신사숙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셀리도 앞으로 1년만 더 있으면 돈벌이를 나가게 되죠. 양장점 수석 직공으로 말이에요. 그렇지 셀리? 그리고 사내의 녀석들은 모조리 조국에 봉사시킬 작정입니다. 해군에 들여보내려고 해요. 해군은 즐겁고 건강한 생활을 하죠. 음식 좋겠다, 급료 좋겠다, 늙으면 연금까지 타고 얼마나 좋습니까? 필립은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아델리도 하바나 담배를 손수 말아 피웠다. 셀리가 상을 치우기 시작했다. 필립은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신상 얘기를 듣는 것부터가 어리둥절할 노릇이었다. 작은 몹집에 어울리지 않는 힘찬 목소리, 그리고 호언장담, 외국인다운 용모, 과장벽. 그러나 아무튼 아델리는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러고 보면 크론시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었다. 독립적인 사고방식도 같았고 자유분방한 기질도 같았다. 다만 아델리 쪽이 훨씬 활기 있었다. 그러나 아델리에게는 대화를 한없이 매력으로 이끌어가는 그 크론쇼의 추상적인 사색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 그는 자기 고향의 가문을 크게 자랑으로 내세웠다. 엘리자베스 시대풍의 대저택 사진을 필립에게 보이며 말했다. 선생, 아델리 집안은 벌써 7세기 동안이나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굴뚝, 그리고 그 천장을 선생에게 꼭 보여주고 싶군요. 벽에 붙박이 장이 있었는데 그는 거기서 족보를 끄집어냈다. 그리고 어린애처럼 의기양양해져서 그것을 필립에게 보여줬다. 과연 훌륭한 것이었다. 이보세요 선생, 집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프, 아델스탄, 헤롤드, 에드워드. 난 말이죠. 이것들을 모조리 사내 애들 이름에 붙여주었습니다. 그 대신 계집 애들한테는 모두 에스파냐식 이름을 붙여주었고요. 필립은 조금 불안해졌다.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교묘한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악의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오직 사람을 놀라게 하고 감명을 주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언젠가 아델리가 어렸을 때 윈체스터 학교에 다녔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사람의 태도에 남달리 민감한 필립의 눈으로 볼 때 아델리는 그 유명한 퍼블릭 스쿨에서 교육받은 사람으로는 여겨지지 않았다. 더욱이 그가 선조들이 맺은 훌륭한 인척관계에 대해 거침없이 족보의 설명을 늘어놓을 때 필립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이 남자는 윈체스터 근처의 어떤 상인 아니면 경매인이나 혹은 연탄가게 아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가문 이름이 비슷하다는 것만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저 명문가와의 유일한 연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자 필립은 재미있었다. 88장 문에 노크 소리가 나고 한때의 아이들이 줄줄이 들어왔다. 모두 깨끗해지고 얼굴은 비누로 문질러 반들반들했으며 머리도 말끔히 빗어 붙였다. 셀리가 데리고 주일학교에 가는 길이었다. 아델리는 또 그들을 상대로 거침없이 농담을 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의 건강과 미모를 자랑하는 모습에는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무엇이 있었다. 아이들은 필립이 있어서 좀 부끄러워하는 듯 했다. 아버지가 자 다녀와 하자 살았다는 듯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었고 아델리 부인도 나타났다. 머리말이용 피인은 모두 뽑아버리고 매우 공들여 앞머리를 내렸다. 무늬 없는 검은 옷에 값싼 조화를 단 모자, 그리고 부엌일로 새빨갛게 거칠어진 손을 가죽 장갑 속에 억지로 밀어넣고 있었다. 저 교회 다녀오겠어요. 부탁할 일 없으세요? 기도나 해줘요. 아무리 기도해봤자 당신에게는 효험이 없어요. 당신은 이미 기도 같은 게 소용없을 정도로 타락했는걸요. 아델리 부인은 가볍게 웃었다. 그러고는 다시 필립 쪽을 향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리 말해도 이분은 교회에 나가시지 않아요. 글쎄 무신론자라고나 할까요?
어때요 선생? 루벤스의 후처 같은 데가 있지 않소? 17세기의 의상을 입혀놓으면 얼마나 훌륭하겠소. 선생, 역시 마누라는 이런 사람이라야 해요. 잘 봐두세요. 아델리가 큰 소리로 말했다. 원 당신도, 당신이 뜯으시면 정말 아무도 못 맡겠군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겨우 장갑의 단추를 채우고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를 쳐다보며 그녀는 빙그레 웃음을 띄었다. 차 마실 시간까지 좀 계셔주세요. 이분 이야기 상대가 없어서 그래요. 게다가 막상 말을 하려면 어디 만만한 상대가 있어야죠. 물론 계셔주시겠지. 아델리가 얼른 받아 대답했다. 그리고 부인이 나가자 필립에게 말했다. 난 애들을 주일 학교에 보냅니다. 베티가 교회에 잘 나가는 것도 마음이 흐뭇하고요. 역시 여자란 신앙이 있어야 하는 법이죠. 난 믿지는 않지만 여자나 아이는 믿는 것이 좋아요. 필립은 본 뒤 진리 문제는 무척 까다로운 만큼 이런 태평한 사고방식에 조금 놀랐다. 그렇다면 자제분들은 선생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는 말인데 그래도 아무 소리 않고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아무 것이나 아름답기만 하면 되죠. 거짓말이건 참말이건 대개 이성과 신미감 양편에서 똑같이 호소해 오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난 패티가 가톨릭에 귀의하기를 원했어요. 아까 보신 조화 달린 모자를 쓰고 개종의 축복을 받는 것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집사람은 철두철미하게 신교를 신봉하지 뭡니까? 더구나 신앙이란 천성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선천적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면 몰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결국 빠져나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수신 과목으로서는 제일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우리네가 먹는 약으로도 잘 쓰는 약이 있죠. 그 약을 물약으로 만들 때만 쓰는 약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것만으로는 아무 효과도 없지만 다른 어떤 약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바로 그것과 같은 거죠. 누구든지 종교와 함께하면 도덕도 복용하게 마련이에요. 종교를 떼어놓아 보세요. 도덕은 곧 뒤떨어지고 말 테니까요. 허버트 스펜서를 익히느니 역시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게 가장 착한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이것은 필립의 생각과는 정반대였다. 그는 지금도 기독교라는 것을 어떻게든 떼어버려야 하는 노예의 굴레로 믿고 있었다. 잠재의식적으로는 캔터베리 대교회에서 본 âm 울한 예배, 블랙스테이블의 낡은 교회에서 겪은 길고 지루한 시간, 그러한 것들이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지금 아델리가 말하는 도덕이라는 것은 그에게는 단순히 종교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즉 도덕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유일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 그 자체는 이미 예지로 파헤쳐진 지 오래면서도 단순히 미숙함으로 버리지 못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필립의 대답을 기다릴 겨를도 없이 토론보다는 곧잘 자신의 화술에 도취되는 아델리는 벌써 화제의 방향을 가톨릭 교회 예찬으로 돌려놓고 있었다. 그의 설에 의하면 가톨릭은 에스파냐의 본질이요. 그리고 에스파냐는 그에게는 말하자면 생명이나 다름없었다. 그가 결혼생활 중 그토록 권태를 느낀 연습과 상습에서 빠져나간 곳이 바로 그 에스파냐 에스파냐가였다. 에스파냐였다겠죠. 언제나 그의 발언을 두드러지게 하는 거창한 제스처와 과장된 어조로 그는 필립에게 그 넓고 어두운 공간을 차지하던 에스파냐의 대성당과 금빛 찬란한 제단 뒤의 거대한 장식, 그 화려한 금속 세공품, 향연이 가득한 성당 안의 공기, 차분한 침묵을 설명해 주었다. 짧은 비단 성의를 입은 사제와 빨간 성의를 입은 보좌 신부들이 성기실에서 성가대석 쪽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기는 광경이 눈에 선히 보이는 듯 했으며 단조로운 저녁 미사의 합창 소리가 은은히 귓전에 울리는 것 같았다. 아델리가 일러주는 아빌라, 타라고나,
사라고사, 세고비아, 코르도바 같은 지명들은 마치 나팔 소리처럼 그의 가슴을 울렸다. 바람 소리도 더 높은 황량한 황토의 자연을 배경으로 우뚝 솟은 거대한 회색빛 화강암 더미가 눈앞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만 같았다. 저도 세비야에는 꼭 가보고 싶습니다만 필립은 자기도 모르게 말했다. 그 순간 아델리는 그가 잘하는 연극조로 한 손을 번쩍 쳐든 채 말을 뚝 그쳤다. 세비야요? 거긴 안 돼요, 안 돼. 아델리는 큰 소리로 외쳤다. 세비야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 과달키비르 강가 정원에서 캐스티네츠를 울리며 춤추는 아가씨들이죠. 그 다음이 투, 만발한 오렌지꽃, 베일, 마닐라 삼시올 같은 것들이에요. 희가극의 에스파냐, 다시 말해 몽마르트라고 할까요? 그러한 값싼 매혹에 질리지도 않고 오래 즐거워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천박한 자죠. 세비야의 좋은 곳은 데오필 고티아가 모두 묘사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이 작가의 찌꺼기를 빠는 것밖에 안 돼요. 그는 평범한 전경을 살려서 훌륭하게 예술화시켰습니다. 다른 평범함이 있을 뿐이에요. 다만 평범함이 있을 뿐이에요. 손가락 안 닿은 곳이 없고 달아 빠지고 말았죠. 뮤리오라는 화가야말로 그곳 화가죠. 아델리는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에스파냐 찬장 쪽으로 걸어가 그다란 금빛 고리와 멋진 자물쇠가 달린 앞문을 내리고 그 속에 있는 작은 서랍을 열어 사진 한 묶음을 꺼냈다. 선생은 엘 그레코를 아십니까? 생각납니다. 파리에 있는 한 친구가 몹시 감탄을 하더군요. 엘 그레코는 톨레도의 화가입니다. 섭섭하게도 보여드릴까 생각했던 사진을 집사람이 영 찾아내질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엘 그레코가 심취했던 톨레도의 시가지를 그린 그림입니다. 사진보다 훨씬 사실적인 데가 있죠. 이리 와서 앉으세요. 필립은 의자를 바싹 끌어당겼다. 아델리가 사진을 그의 앞에 놓았다. 오랫동안 그는 묵묵히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이윽고 손을 뻗쳐 다른 사진을 집으려고 하자 아델리가 얼른 집어주었다. 이 불가사의한 화가의 그림을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제멋대로 된 그 화풍을 보자 필립은 넋을 잃고 말았다. 인물은 터무니없이 길게 그려져 있었다. 머리는 형편없이 작고 모습도 엄청 과장되어 있었다. 확실히 사실주의 화풍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대로 무엇인가 온회에 찬 현실 같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아델리는 여전히 그 강렬한 의위로 설명을 계속해 나갔다. 그러나 필립은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듣고 있을 뿐이었다. 필립은 너무나 어리둥절했다. 정말 이상한 감동이었다. 그것들은 무언가 많은 뜻을 품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뜻을 확실히는 알 수 없었다. 인물화가 있었다. 우수에 잠긴 커다란 눈이 무언가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엄청나게 키가 큰 수도사의 상도 있었다. 프란체스코 파의 복장을 한 것이 있는가 하면 도미니크 파 것도 있었다. 모두가 수심에 찬 얼굴로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몸짓들을 하고 있었다. 성모 성천 그림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림도 있었다. 더구나 후자는 마법과 같은 감정의 작용이라고나 할까? 그리스도의 죽은 육신은 단순히 인간의 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의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확실히 떠올리도록 묘사해 놓았다. 예수 성천 그림도 있었다. 이 그림에서 예수의 몸을 멀리 허공에 떠 있으면서 동시에 대지 위에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높이 쳐든 사도들의 팔, 그들이 입은 의복의 곡선, 황홀, 무아의 자태, 이러한 것들은 그대로 환희와 거룩한 기쁨을 느끼게 했다. 그의 모든 그림의 배경은 밤하늘, 말하자면 어두운 영혼의 밤이었고 기이한 지옥의 바람에 날리며 불안한 달빛에 무시무시하게 비친 황량한 구름이었다. 이런 하늘을 전 톨레도에서 정말 자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엔 처음 엘 그레코가 톨레도에 왔을 때 본 밤하늘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너무나 강한 인상을 받았으므로 그것에서 영 벗어날 수 없는 게 아닐까요? 필립은 언젠가 클르턴이 이 회개한 거장에 대해 퍽 감동하던 것을 생각해냈다.
그 작품을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글러트는 필립이 파리에서 사귄 친구 가운데서도 제일 흥미로운 인물이었다. 그의 차가운 태도, 적대적인 무관심, 이러한 것 때문에 그를 알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에게는 무언가 비극적인 힘이 있어 그것이 헛되이 그림 속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갈구했음에 틀림없었다. 특이한 존재라면 특이한 존재라고 할 수 있었다. 신비적인 경향이라고는 전혀 없는 시대에 살았으나 그는 어디까지나 신비주의자였다. 마음 깊이 일어난 충동이 암시하는 것을 뚜렷이 나타낼 수 없었으므로 그는 그토록 인생을 못 견뎌 했던 것이다. 그의 지성은 그의 정신을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영혼의 동경을 나타내기 위해 새로운 기법을 터득한 그리스인에게 그가 깊은 공명을 느낀 것도 결코 이상할 것이 없었다. 주름 잡힌 옷깃에 삼각형으로 기른 수염, 수수한 검은 옷을 입고 어두침침한 공간을 배경으로 우울하게 서 있는 그 인간들의 얼굴을 필립은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엘 그레코는 영혼의 화가였다. 끝없이 쫓기는 마음을 안고 피로보다는 오히려 억압 때문에 창백하게 질린 이들 신사는 마치 이 세상의 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거닐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의 눈은 오직 그들의 내부만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이른바 보이지 않는 광채에 현혹되어 있었다. 현세가 그대로 가상의 세계라는 것을 이토록 가차없이 묘사한 화가가 또 있을까? 그가 묘사한 사람들의 눈을 통해 그 불가사의한 동경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의 감관은 음향, 후각, 색조가 아니라 영혼 그 자체의 미묘한 감동에 대해서만 놀랄 만큼 민감하게 움직였다. 귀족이 마치 수도사와 같은 심경을 안고 거닐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성자가 수도원에서 보는 것 같은 환영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조금도 놀라는 기색은 없었다. 그의 입술은 웃음을 잃고 있었다. 필립은 묵묵히 다시 한번 톨레도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모든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이상한 그림 같았다. 그는 그 그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마치 뭔가 인생의 새로운 발견의 문턱에 쓴 것이라도 같은 기분이었다. 그의 마음은 어떤 모험심에 떨렸다. 문득 지난날의 마음을 그토록 불태웠던 정사가 생각났다. 그러나 지금 그의 가슴 속에 끓어오른 흥분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 하잘것없는 것들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길이가 긴 것으로 언덕 위에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커다란 지도를 지은 소년이 하나 그려져 있고 또 한 구석에는 타구석 강을 나타내는 고전풍 인물, 그리고 하늘에는 천사에 둘러싸인 성모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필립의 관점으로 볼 때 그건 정말 이상한 풍경이었다. 그는 다만 정확한 사실만을 존중하는 유파 속에 끼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그림은 또 이상하게도 그가 그토록 겸허한 마음으로 따르던 화가들이 그린 어떤 진실보다도 훨씬 위대한 진실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들었다. 아델리는 이 그림이 정확하게 이를 데 없으며 만일 이것을 톨레도 시민에게 보여준다면 그들은 일일이 자기네 집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가가 본 그대로를 그렸을 뿐이었다. 다만 마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이다. 엷은 회색 속에 잠겨있는 그 시가지에는 무언가 이 세상 같지 않은 것이 있었다. 밤의 밀도, 낮의 빛도 아닌 어두침침한 빛에 쌓인 영혼의 도시였다. 그 도시는 녹색의 언덕에 서 있었다. 그러니 그것은 이성의 녹색이 아니었다. 그리고 거대한 성벽에 둘러싸여 인간이 발명한 기계나 병기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고 단지 기도와 단식, 회개의 단식과 육체의 고행만으로 뚫어질 그런 것이었다. 말하자면 신의 보루, 바로 그것이었다. 저 잿빛 집들은 결코 이성의 석공이 아는 그런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 본원이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숨어 있었다. 그 속에 무엇이 살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이를테면 그 거리를 거닌다고 하자.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집안이 텅 비어 사람 그림자 하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서도 빈집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놀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내적인 감관은 분명히 그 속에 어떤 존재가 있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곳은 신비한 도시였다.
그곳에는 빗속에서 갑자기 암흑 속으로 들어갔을 때처럼 한참 동안 사람의 상상을 멈칫하게 하는 무엇이 있었다. 알 수 없는 것을 인식하고 절대자의 경험. 그것은 시문한 것임에도 다만 말로만 나타내기 어려울 뿐 이상하게도 분명히 의식되는 발가벗은 영혼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짙푸른 하늘. 마치 지옥에 있는 영혼의 흐느낌과 탄식을 떠오르게 하는 가벼운 구름이 이상한 바람에 쫓기며 날리고 있는 푸른 하늘. 육신의 눈이 아니라 깊은 영혼의 소리만이 인정하는 진실성을 가지고 역력히 존재하는 새파란 하늘. 거기에 붉은 옷이나 푸른 옷을 입은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설사 그 도시 사람들이 이 환영을 본다 해도 조금도 놀라는 기색 없이 다만 감사히 경건한 마음으로 그들의 생활을 이어나갈 게 틀림없었다. 아델리는 에스파냐 문인 가운데 신비주의자인 테레사 데 아빌라, 산 후안 데 라크로스, 프라이 루이스 데 레온 등에 대해서도 말해주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필립이 바로 그 엘 그레코의 그림을 보았을 때 느꼈던 것과 같은, 말하자면 눈에 안 띄는 것에 대한 정열이었다. 그들은 형태 없는 것에 접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힘을 지니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들 전부가 동시대의 에스파냐 사람들이었다. 그들 가슴에는 위대한 에스파냐 국민의 위대한 업적의 가지가지가 그대로 약동되고 있었고, 그들의 머리는 신세계인 아메리카, 나아가서는 가브리해의 초록이 우거진 섬의 찬란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혈관 속에는 수세기에 걸쳐 무어족과 투쟁해온 힘이 생생하게 넘쳐 흐르고 있었다. 세계의 패자였던 그들에게는 긍지가 있었다. 아득한 가스테리아의 전망, 황토 벌판, 눈 덮인 줄령들, 안달루시아의 햇빛, 노푸른 하늘, 꽃이 활짝 핀 들판, 그러한 것들을 모두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인생 그 자체가 정열적이었고 다채로웠으며 그것이 주는 것이 풍족하면 할수록 그들은 그 이상의 무엇을 끊임없이 기대했던 것이다. 인간인 이상 거기에는 당연히 불평도 있었다. 그 격렬한 정력을 고스란히 신비한 것에 대한 탐구에 쏟았던 것이다. 아델리는 심심풀이로 해본 번역을 읽어줄 상태가 생겨 무척 기분이 좋았다. 듣기 좋은 목소리를 약간 떨며 그는 영혼과 그 애인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 어두운 밤을로 시작되는 아름다운 서정시, 프라이 루이스 데 레온의 고요한 밤 따위를 낭송했다. 그의 번역은 매우 단순하고 소박했지만 결코 서투르지는 않았다. 원문의 소박한 멋을 방불케 하는 어휘를 제대로 다 골라놓았다. 그리고 엘 그레코의 그림은 그 해설이며 거꾸로 시는 그의 그림 해설이기도 했다. 생각해보면 필립의 머리에는 이상주의에 대한 어떤 경멸감이 있었다. 그에게는 인생에 대한 끊임없는 정열이 있었다. 그가 지금까지 맞닥뜨린 이상주의라는 것은 대부분 인생에서의 비겁한 도피같이 느껴졌다. 이상주의자는 현실에서 몸을 도사린다. 이 인간 세계의 투쟁에서 견뎌낼 수 없기 때문이고 싸워나갈 기력이 없어 싸움을 속되다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허영이 심한 부류요. 동료들이 자신을 자기의 평가대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로 그들을 경멸함으로써 자기 위안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필립에게 말하라고 하면 그 가장 전형적인 인물은 헤이워드였다. 미모에다 나태, 지금은 살이 너무 찌고 머리도 벗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난날의 미모의 흔적을 지닌 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꿈을 안고 무엇인가 색다른 일을 해보겠다며 허튼 소리를 늘어놓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것은 다만 위스키와 뒷골목에서의 천한 정사였다. 그러한 헤이워드를 대표하는 것에 대한 반동으로 필립은 있는 그대로의 인생을 부르짖어 왔다. 불결에도 악에도 추함에도 그는 언제나 태연했다. 벌거숭이 인간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그는 공언해왔다. 비열, 냉혹, 이기주의, 나아가서는 정욕의 신뢰를 눈앞에서 보았을 때 그는 매우 만족해왔다. 바로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파리에 있는 동안 인생에는 아름다움도 추함도 없고 있는 것은 다만 진실뿐임을 배웠다. 미의 탐구라는 것 자체가 감상이었다. 문자 그대로 미의 전제에서 해탈해보겠다고 일부러 풍경화 속에
머니의 초콜릿 광고판을 그려넣기까지 한 그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이제 그가 뭔가 새로운 것을 잡은 느낌이 들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망설여가며 접근해 온 것에 이제 확실히 부딪힌 느낌이었다. 말하자면 발견 일보 직전 같은 느낌이었다. 막연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쏠려있던 사실주의보다 훨씬 좋은 것이 거기 있는 듯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약함으로 인생을 회피하는 저 냉혈하고 비정한 이상주의와는 또 다른 것이었다. 지나칠 정도로 억센 남성적인 것, 인생을 움직이는 모든 면에서 아름다움과 추함, 비속함과 고매함, 이러한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었다. 사실주의인 것만은 사실이었다. 좀 더 자세히 말해서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며 그것을 보는 한층 또렷한 빛을 통해 변모된 그러한 리얼리즘이었다. 그는 과거의 카스테리아 귀족들이 지녔던 엄숙한 눈을 통해 사물을 한층 깊이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기묘하게 왜곡되게 보였던 성자들의 모습이 이제는 뭔가 신비한 의미를 지닌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까지는 아직 몰랐다. 이를테면 하나의 계시인데 그것의 중대성은 알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이 뭔지는 아직 몰랐다. 끊임없이 탐색해온 인생의 의미에 대한 해답을 이제 비로소 얻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것은 아직 막연하고 몽롱한 것이었다. 그는 심각하게 탐색해갔다. 무언가 진리 같은 것이 마치 폭풍우 치는 밤, 번개 불빛에 순간적으로 비친 산맥처럼 힐끗 보인 듯한 느낌이 들었다. 사람이 인생을 다만 우연의 손에만 맡길 수 없는 무언가 의지의 힘 같은 것을 본 듯했다. 극기라는 것이 미혹에 뒤떨어지지 않게 적극적이며 정열적인 정신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의 내면 생활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사람들이 그것과 조금도 다름없이 다양하고 다채롭고 풍부한 경험임을 드디어 깨달은 것 같았다.